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선택해 주기를, 인정하고 박수쳐 주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멈춥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하죠. 그렇게 자신의 초점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돌리는 그 작은 결정이 모든 것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비추는 거울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평화를 내어주고 박수를 받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어릴 때부터 길들여집니다. 친절하되 너무 대담하지는 말아라. 자신감을 갖되 너무 소란스럽지는 말아라. 야망을 품되 정해진 선 안에서만 움직여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껴온 그 조용한 불편함이 실은 당신의 영혼이 되찾아달라고 보내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을 연기하는데 지쳤다면, 스토아 철학자가 미덕을 탐구하듯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되찾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깊은 내면을 울린다면 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구독해 주십시오. 모든 작은 자각의 순간은 내면의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문을 품기도 전에 세상은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정해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하고 저기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불편할 때는 미소 짓고 확신이 없을 때도 동의하라고 가르쳤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에는 경고 문구가 없었지만 대가는 따랐습니다. 사랑은 조건적이고 인정에는 대가가 따르며 살아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들이 만들어준 경계선 안에 머무는 것임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억누르도록 배웠죠.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 내면의 침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신의 신경계에 깊이 각인되는 무언가죠. 끊임없이 타인을 위해 연기하고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자기 표현을 위험한 것으로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것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당신에게서 멀어졌고 누군가는 화를 냈으며 어쩌면 당신이 너무 과하다, 너무 격렬하다,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찰흙처럼 스스로를 빚어내며 좀 더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었죠.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했고 당신은 무리에 잘 섞였습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도 안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단절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겹으로 쌓여 만들어지죠. 처음에는 생각을 숨기고 그 다음에는 욕망에 침묵하고 나중에는 경계선이 없는 척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모든 연기와는 별개인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세상이 당신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요구에 동의했다는 사실이죠.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필요, 당신의 목소리가 다듬어지기 전, 포장되기 전,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존경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려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한 슬픔,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무언가 진실한 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끈질긴 느낌. 사실 당신은 멀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억누르려 했던 그 감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다시 부르는 경보음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이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부모님이 바라던 당신도, 직장이 요구하는 당신도, 심지어 연인이 원하는 당신도 아닌 그저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하고 온전한 당신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면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떠났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했던 습관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받아들였던 신념들, 불편하다는 이유로 접어두었던 꿈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아낀다는 증거이며 침묵당했던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무감각해지려 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통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써왔던 가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소속감을 얻기 위해 연기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속감을 체화하고 자신의 가치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을 걸어가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저절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온전한 현존이 필요하고 정직함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순응하기를 멈춘 당신의 모습에 사람들은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극적인 탈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숨겨왔는가? 나를 지치게 하는 어떤 일에 예라고 말해왔는가?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피해왔는가? 이 질문들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움츠러드는 순간, 거짓을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부재로 인한 아픔을 느끼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 당신은 되찾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은 다시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편리해서도 쉬워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잊도록 훈련시킨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피해왔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는 연기할 역할도,
충족시켜야 할 기대도 숨을 수 있는 방해물도 없습니다. 그저 꾸밈 없고 여과되지 않은 정직한 당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침묵을 그토록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연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관객이 사라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삶의 소음, 대화들, 끝없는 과제들, 끊임없는 스크롤링은 우리를 편안하게 다른 곳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음이 잦아들면 우리는 외부의 혼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바로 우리가 등한시해왔던 내면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그 고요함 속입니다. 말을 멈추고 반응을 멈추고 달리기를 멈췄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당신 존재의 순수한 현존입니다. 그리고 그 현존은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조언보다 더 많은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의 자아를 지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지도 당신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아닌 가면을 벗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과 마주 앉기를 요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편함은 기회와 만납니다. 명료함이란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을 멈췄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침묵이 우리가 묻어두었던 감정들, 후회, 의심, 오래된 기억, 잊혀진 꿈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은 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수면 아래에서 속삭이며 당신이 마침내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던 자신의 일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식처는 결코 움직임과 생각과 반응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부터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성장의 멈춤이 아니라 성장의 토대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해답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소음이나 좋은 칼럼, 동기부여 영상에서도 오지 않을 겁니다. 해답은 당신의 영혼이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요한 공간을 만들 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이 찾아오는 순간 그것을 채울 무언가를 찾습니다. 음악, 메시지, 화면 등 고요함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훈련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벌이 아닌 선물로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고요함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드넓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은 당신의 생각이 숨 쉴 수 있는 곳, 신경계가 재설정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목소리와 내면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결코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는 세상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의 재연결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더 많이 머무를수록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언어에 더 능숙해집니다.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번아웃의 초기 신호를 감지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을 설레게 하고 무엇이 남몰래 자신을 지치게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현존, 주의를 통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침묵은 덜 두려운 존재가 되고 더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도피처가 아닌 안식처가 되며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곳이 됩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이미지 혹은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의해 형성되지 않은 자신만의 내면의 대본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오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소음 속에 잠겨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고립이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침묵은 배경에서 묵묵히 기다려온 당신의 일부와 당신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더 현존하게 만듭니다. 덜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현존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수록 다른 사람의 현존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목적이든 진실이든 진정한 관계는 오직 내면의 고요함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모든 순간을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고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 아래에 있는 침묵에 귀 기울이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침묵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인도하며 소음이 결코 줄 수 없었던 것, 바로 진실을 건네주면서 말이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그 공간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의도적으로 행동하며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삶에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더 깊은 곳에서부터 응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생 속아온 거짓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시간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된 주의력이 없는 시간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지, 그 시간에 무엇을 쏟는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주의력이 쓰고 버리는 물건인 양 내어주고 있습니다. 끝없이 스크롤하고 수동적으로 소비하며 진심이 아닌 일에 예라고 말하고 묻지도 않은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에너지는 조용히 끊임없이 새어나가고 결국 자신을 위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당신이 아닌 모든 것에 의해 장악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대가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무엇이 자라날지 결정합니다. 물을 주는 것은 살아나고 방치하는 것은 시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밖을 내다보고 항상 반응하고 항상 흡수하고만 있다면 당신 자신만의 무언가를 창조하는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프로젝트나 목표뿐만 아니라 의도의 뿌리를 둔 자아감을 만드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초점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삶에서 평화, 목적, 정체성 등 그 어떤 진실한 것도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신의 주의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브랜드, 사람들, 심지어 이념까지.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력을 양분 삼아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당신의 욕망을 조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계속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은 당신의 내면 세계가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과 기분,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가장 많이 듣는 언어를 반복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가시성을 진실과 소음을 중요성과 혼동하기 시작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마음은 내면의 조용한 진실 대신 그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다. 당신의 주의력이 흩어져 있을 때 당신의 현존도 당신의 힘도 흩어집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모든 방향으로 끌려다니지만 어느 곳에도 정박하지 못하죠. 그리고 최악은 이것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 작은 화면이 끊임없이 무엇이 긴급한지 알려주고 오늘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피드, 당신의 반응을 소리쳐 요구하는 알림들. 이것이 현대인의 삶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서 당신의 내면 세계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오락이나 정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시선, 당신 자신의 질문, 당신 자신의 호기심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치, 당신의 진짜 우선순위와의 더 깊은 연결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되찾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그저 자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기운이 빠지나요? 어떤 대화가 당신을 분열된 느낌으로 만드나요?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당신의 기분을 장악하나요? 당신의 주의력을 중요한 것처럼 추적하기 시작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자주 도난당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압이 아니라 당신의 동의의 말입니다. 목적 없이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믿지 않는 것에 동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소음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침묵을 피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거래이며 대가를 치르는 쪽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당신의 것이며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적 공간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마음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큐레이팅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 듣는 것, 반복하는 것들은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 선별적이 되면 당신이 내놓는 결과물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명료하게 말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더 독립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몰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허영심이나 자만심이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집중력을 되찾아오는 과정이죠.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올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의 외주를 멈추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유행을 따르기를 멈춥니다. 당신을 더 작고 중심을 잃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돌아옵니다. 바로 의도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의도적일 때 당신의 삶도 의도적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입니다.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여전히 끌려다닐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흩어진 채로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세상이 당신을 만들려 했던 모습이 아닌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질문은 당신의 주의력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끌어오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 주었던 그 집중력을 당신 자신에게 주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며 만약 당신이 그 삶에 현존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며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죠. 감정은 편리할 때, 조용할 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때만 용납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적응합니다. 눈물을 참고 좌절 속에서도 미소 지으며 내면에서 무언가 비명을 지를 때 혀를 깨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강인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강인함이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며 두려움 대신 정직함으로 그것을 마주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침입자처럼 관리해야 할 대상, 고쳐야 할 문제, 없애버려야 할 무언가로 다루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특히 분노, 슬픔, 비탄, 수치심처럼 보기 좋지 않은 감정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들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는 경계선이 침범당했다고 말합니다. 슬픔은 상실이나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알립니다. 불안은 종종 내면의 무언가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귀 기울이는 대신 그것들을 억누르려 합니다. 주의를 돌리고 부정하고 피합니다. 그것들을 마주하는 것이 벅차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손상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묻어버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탈진, 번아웃, 분노, 무감각함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말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단절된 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절은 학습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여기에 있고 자각하게 된 지금은 그것을 버릴 때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몰입하고 성장의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적이 아닌 동맹으로 여기고 밀어내는 대신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지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인식의 모습입니다. 당신 내면의 진실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자신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드라마가 아닌 데이터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나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 반응을 촉발했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탐구는 부드럽지 않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온 패턴을 드러내고 겉으로 평화롭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버렸던 지점들을 드러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가장 명확한 창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마주한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피 대신 명료함을 가지고 감정을 통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느껴지고 처리되고 이해된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나갑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억누르는 감정만이 만성이 될 뿐이죠. 감정적 고통은 방치될 때 비로소 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인정하고 당신을 정의하게 두는 대신 가르침을 얻을 때 당신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죠. 폭발하는 대신 차분히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적 성숙입니다. 통제가 아닌 의식적인 대응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삶과 관계를 맺는 대신 그저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감정은 항해법을 배워야 할 신호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아야 할 폭풍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계가 혼란에 빠지려 할 때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줄 간단한 습관들, 즉 감정의 도구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흡, 일기 쓰기, 고요히 머무르기, 감정에 이름 붙여보기, 몸을 움직여 긴장 풀기.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당신의 도구들이죠.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진실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거나 과도한 생각에 빠지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혹은 무언가 올바를 때 실시간으로 알려주죠. 감정은 당신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이 감정이 말하도록 허락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당신의 감정 상태를 외부 환경에 떠넘기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고 당신의 기쁨이 일이 뜻대로 풀리는 것에 달려 있으며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는지에 의해 증명된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억누르거나 투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어주고 함께 나아가야 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감정 날씨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이 내면에서 휘저을 때 잠시 멈추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을 틀렸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찰나의 멈춤, 즉각적인 반응에서 성찰로의 전환이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도 않죠. 세상이 움직일 때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휘어지고 적응하며 굳건히 뿌리내립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며 충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겉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 감정적으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강인해도 감정이 당신을 맴돌게 한다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위협이 아닌 신호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면 세계에 저항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죠. 바로 그때 당신의 삶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표면적인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의미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이 부족하고 가치 없으며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의 확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저앉고 움츠러들며 정해진 틀에 맞추기 위해 더 애를 씁니다. 하지만 거절이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더 이상 맞지 않는 공간에서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라면요.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편안하게 맞춰지지 않는다는 신호라면요. 사실 거절은 종종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맡았던 기존의 역할이 깨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사랑하는 세상에 삽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이야기에 맞춰 일관성을 유지할 때, 즉 순응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고분고분할 때 당신을 분류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역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평화를 위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멈추고 재미없는 농담에 웃지 않고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둘 때 반발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당신은 까다롭고 거리를 두며 변했다고들 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사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통제력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당신을 빚을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의존해 온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 순간의 거절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은 의미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플 겁니다. 가슴과 배에서 그 아픔을 느끼고 혼자 있는 조용한 순간에 과연 나답게 사는 것이 이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강력한 무언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가 진실이 아닌 연기에 기반했는지, 어떤 관계가 오직 당신이 작게 머물렀기에 존재했는지, 그리고 선택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어떤 삶이 열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절은 당신은 가치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이야기의 버전에 속하지 않아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거절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무엇에서 성장했는지, 무엇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지,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무엇을 참고 있었는지를 비춰줍니다. 누군가 당신의 진정성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거리를 둔다면 그들은 조용히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실이 누구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묻는 대신 내가 뭘 제대로 했기에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게 된 걸까?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칼 융은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자기 수용은 거의 항상 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익숙함의 안락함을 잃고 당신의 침묵을 요구했던 관계들을 잃으며 남들에게 맞춰 사는 것이 곧 인정받는 것이라는 환상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얻는 것은 그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고 명확함을 얻으며 다른 누구도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내면의 충실함을 얻습니다. 당신이 성장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 매달릴수록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더 오래 지연시킬 뿐입니다. 진화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실을 말하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버전의 당신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곳들을 먼저 마주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이 불편함으로 포장된 선물인 이유입니다. 거절은 당신이 소속감을 얻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협상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멈출 때, 거짓된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거절당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맡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결코 맞지 않았던 곳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역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냉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확해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쉽게 소화되기 위해 자신을 희석시키는 것을 멈춥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인 것들, 즉 진짜 사람, 진짜 목적, 진짜 평화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거절을 실패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방향 전환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픔은 당신이 부서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거절 후의 침묵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침묵은 또한 공간입니다. 무언가 새롭고 정직하며 당신다운 것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죠. 이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붙잡아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리하기 쉬웠던 버전의 당신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해받는 것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을 만큼 온전히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사랑받는 것보다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사람, 집단 혹은 기회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무너지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곳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거절은 방금 당신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었다면 당신은 방금 당신의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이긴 겁니다. 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모든 것을 포장한 한참 뒤에도, 당신의 마음이 불편함을 합리화한 한참 뒤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묻으려 했던 것을 끌어안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것을 흡수하며 당신의 직감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맺었던 모든 약속의 긴장을 간직합니다. 분노를 참으며 미소 짓고 지친 몸을 무시하고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을 알아챘고 잊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답답함, 만성적인 피로,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그 무거움.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어딘가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몸이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간과하기는 쉽습니다. 결국 우리는 몸을 기계처럼 다루라고 배우니까요. 밀어붙이고
생산성을 유지하고 계속 나아가라고. 휴식은 나약함이고 고통은 성가신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의 몸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하면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뿐이죠.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그 다음엔 불편함으로, 마침내는 붕괴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그 단절이 이미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으로 당신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한 후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경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경계입니다. 당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는 것, 지속 가능한 상태에서 자기 파괴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지점을 존중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전쟁터가 됩니다. 친구에게, 상사에게, 심지어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두통, 굳은 어깨, 소화불량. 이것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죠. 그것들은 감각을 통해 눈에 보이게 된 당신의 감정 세계입니다. 칼 융은 몸은 영혼의 이성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이 침해당하고도 아무 말 못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말하지 못한 분노, 삼켜버린 슬픔의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개발서도 당신의 몸이 처음부터 당신 이야기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생각만으로 신경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관리만으로 생물학적 반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나고 듣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건강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나 성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며 더 나아가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은 안정될 수 없고 영혼은 고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의 피부 안에 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존중받고 보살핌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힘있게 말하며 더 단단히 땅에 발을 딛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을 멈추고 진실에서 우러나온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체 상태를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이 일을 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진실로 이끄는 살아있는 나침반으로 여기는 것이죠. 알아차리기 시작하세요. 특정 환경에 들어갈 때 어디가 긴장되는지, 특정 사람과 대화한 후에 어디서 에너지가 떨어지는지, 어떤 음식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어떤 습관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대신 당신을 마비시키는지. 이것들은 단서입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기꺼이 읽으려 한다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지도입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귀 기울이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숨 쉬며, 미묘한 신호들이 비명이 되기 전에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 공간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또 다른 과제, 또 다른 회의, 또 다른 의무로 그것을 묵살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움직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움직임이죠. 당신의 몸은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자세로 외부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리하고 해소하고 말이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움직임은 통제가 아닌 해방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치 증명의 시험이 아닌 돌봄의 의식으로 대할 때 그것은 약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치유는 당신이 피로를 무시하는 것을 멈추고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멈추고 생존을 강인함이라 부르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은 몸을 짐처럼 끌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당신의 피부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도록 태어났습니다. 단지 기능적인 삶, 견딜 만한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방치된 그릇 안에서는 당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이 대하는 방식으로부터 끊임없이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몸은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배경에 있는 사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경험이 깃든 집이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그것을 통해 걸러집니다. 당신의 몸이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의 선택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 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입니다. 몸은 항상 무언가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잠시 멈춰 귀 기울인다면 몸이 단지 긴장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확함, 그리고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몸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다시 정렬된 상태로 정직함으로 온전함으로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잊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습관은 당신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결코 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마침내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묘한 압박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적이 마치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먼 미래에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쫓아가야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목적이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이 내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잊어버렸던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라면요.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주 어릴 적이었겠죠. 당신은 그저 그것을 따랐습니다. 생산적이거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무언가가 깨어있고 살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놀고 창조하고 탐험했습니다. 그러다 소음이 찾아왔습니다. 구조, 조건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돈을 벌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정해진 틀에 맞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다는 미묘하고 반복적인 메시지들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묻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에는 경이로움을 위한 시간이 없습니다. 호기심을 위한 공간도 없죠. 생존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침묵시킬 뿐입니다. 수년에 걸쳐 그 목소리는 책임감, 사회적 압박, 그리고 순응해야 한다는 끝없는 요구 아래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대본을 따릅니다. 기대되는 것을 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무언가 항상 어긋난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 틀렸다기보다는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당신의 것이 아닌 신발을 신고 걷고 당신의 것이 아닌 말을 하고 아무도 당신을 봐주지 않는 곳에서 미소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이게 전부일까? 그 질문은 문제가 아닙니다. 안내자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일부이며 목적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연기의 겹겹 아래 고요함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일으키는 작은 것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평화로운 순간들, 시간을 잊게 만드는 활동들, 다시 당신 자신처럼 느끼게 하는 표현들 속에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5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고요함 주의 깊음, 그리고 지독한 정직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을 기억해내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와 함께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공명으로,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온전하다는 조용한 알무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연기하지도, 가장하지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며 그 존재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잃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외부의 신호, 인정, 확인, 완벽한 이름표를 쫓습니다. 하지만 공명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비시키는 것을 멈추고 서두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결정을 인기 있거나 안전한 것에 맡기는 것을 멈출 때에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목적은 항상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의 종류,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대화, 당신을 현명하게 만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시 멈춰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패턴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 사치가 아닌 책임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야 할 당신 사이의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 즉 소음,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특정 모습이어야 하거나 특정 금액을 벌어야 하거나 특정 집단에게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믿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조용한 진실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할 때, 연기하는 것 대신 공명하는 것을 따를 때, 한때 당신이 쫓았던 외부의 것들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어차피 당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여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연결되기 위해 당신 자신과 그리고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련이며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방문하고 다듬고 듣고 또 듣습니다. 삶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며 안락함으로 유혹하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으며 당신의 주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로 더 자주 돌아갈수록 그것은 더 명확해지고 더 강해지며 마침내 당신의 나침반이 됩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진실처럼 느껴지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전히 찾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피해왔는지 물어보세요.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을 침묵시켜왔는지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을 설득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사랑했는지 물어보세요. 대답은 크지 않을 겁니다. 항상
쉽지도 않겠지만 정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귀환의 시작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 자신이 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의 본질입니다. 연기가 아닌 기억, 얻어지는 것이 아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존중할수록 당신은 덜 길 잃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은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계속 네라고 답할 때 조용한 침식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친절처럼 보입니다. 도움이 되고 융통성 있으며 어울리기 쉬운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변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 대가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마치 화폐와 같아서 결국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삶 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을 저버리는 이 패턴은 미묘하지만 서서히 쌓여갑니다. 당신은 결국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 중에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차갑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관계를 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경계는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나의 끝이고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경계는 성장하고 숨쉬고 무언가를 쌓아 올릴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세울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신경계에 되새겨줍니다. 나의 필요는 중요하고 나의 시간은 신성하며 나의 에너지는 원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경계를 세우는데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나는 언제나 뒷전이라고. 경계 없이 사는 삶은 당신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들을 견디도록 말이죠. 당신은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부작용으로 분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보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잊고 충성과 자기 배신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을 때 스스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반항이 아닌 보호를 위한 아니오를 배우는 것이죠. 혼돈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명확함에 이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너무 지치게 만드는 의무감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 책임감에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태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심지어 잘못된 일처럼 느껴질 겁니다. 특히 필요한 사람, 친절한 사람, 언제나 나타나주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왔다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외면한 채 다른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을 허무는 일이며 조용한 씁쓸함을 낳습니다. 그 쓴맛은 당신의 자세에, 말투에, 그리고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를 보낸 뒤 찾아오는 몸의 통증 속에 배어듭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가장 분명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의미니까요. 당신의 시간, 평화, 내면 세계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선을 긋고 지켜낼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런 종류의 자기 존중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조용하고 단호하며 꾸준하게 결정할 뿐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편해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떠나갈 테고요. 이 두 가지 모두 깨달음이자 축복이며 어느 쪽도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움츠리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거래가 아닌 진실에 뿌리 내린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공간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위해 과도하게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지쳐 쓰러진 곳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으로 환영받게 될 테니까요. 경계는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스스로와 맺는 약속, 지켜나가는 다짐들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는 것, 할 일이 태산 같아도 몸이 쉴 때를 알려주면 밀어붙이지 않고 휴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만의 창의성, 성찰,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당신은 평화가 텅 빈 공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평화는 가장 소중한 것들, 주위에 당신이 세운 경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계는 다시 그려야 할 것이고 어떤 경계는 시험에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동료든 말이죠.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락이 필요한 일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공공원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당신이 벽돌 한 장 쌓아 올리고 있는 신성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이해라는 대답은 그 미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며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패턴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킨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응하며 사는 삶을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삶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다른 무언가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단지 자유나 명확함이 아닌 온전함을 말이죠. 경계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도망칠 필요가 없는 삶, 당신의 가치관, 속도,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삶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삶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잃게 될 때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 비전도, 평화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경계 없이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두려움, 침묵, 탈진으로 점철된 삶을 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명확함, 깊이, 그리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는 모든 경계, 당신이 존중하는 모든 진실,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갈망해온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삶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울렸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 중 하나를 시청해 보세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지 미처 몰랐던 다음 단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제나처럼 스토익 저널의 소중한 일부입니다.